미국 상원의원의 며느리가 한국계였어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아내도 한국인이었죠. 프랑스 외교부 고위 관료의 배우자도 한국계였어요. 우연인가? 세계 최상층 0.1%가 한국인을 선택하고 있다. 2024년 봄, 미국 국제정치연구소에서 놀라운 보고서 하나가 작성됐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의 최상위층 인사 500명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계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3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누가 한국인과 결혼했을까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CEO, 유럽 명문가 후계자, 중동 왕족, 심지어 남미 대통령의 자녀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한국인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지능, 교육 수준,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가정을 경영하는 능력. 세계 최상층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2년 경력의 국제정치 연구가 마크 랜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 세계가 한국인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와 증언으로 밝혀낸 2년간의 연구 결과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이 세계 최상층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크 랜들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정치연구소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연구하는 거죠. 2023년 가을, 저는 루틴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고위 관리들의 가족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이었어요. 지루한 작업이었죠. 이름, 직책, 배우자, 자녀 정보를 엑셀에 입력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네. 미국 상원의원의 며느리가 한국계였어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아내도 한국인이었죠. 우연인가? 계속 작업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고위 관료의 배우자도 한국계였어요. 영국 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했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닌데? 저는 검색 필터를 바꿨습니다. 배우자 국적 한국.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 5년간 78건. 맞네? 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도 검색했습니다. 일본 23건, 중국 31건, 인도 19건.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뭔가 있어. 저는 상관인 제니퍼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세계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계 배우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5년 전 대비 3배입니다. 제니퍼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3배? 그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네요. 제 생각도 그래요. 좀 더 파보세요.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요.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분류했어요. 북미 32건, 유럽 28건, 중동 11건, 남미 7건. 전 세계적 현상이네. 다음은 직업별 분류였습니다. 기업인 29건, 정치인 19건, 외교관 15건, 학자 8건, 기타 7건. 특히 기업인과 정치인이 많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요. 어떤 기업인들이 한국계 배우자를 선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CEO 5명,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 4명, 유럽 명품 브랜드 후계자 3명. 최상층이네.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상원의원 가족 사건, 유럽 강요급 3건, 중동 왕족이건. 엄청난 사람들이야. 저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추세였어요. 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기하급수적 증가야.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한국인에게 끌리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클 데이비스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30억 달러에 매각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서울대 출신 한국 여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알렉산더 밀러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3대 후계자였죠. 그의 배우자도 한국 여성이었어요. 연세대를 나와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중동의 파이잘 왕자였습니다. 사우디 왕족이었는데 한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했어요. 공통점이 뭘까? 저는 그들의 인터뷰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가정을 완벽하게 운영해요. 알렉산더 밀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내의 교육 수준과 가치관이 제 가족과 완벽하게 맞았어요. 파이잘 왕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이해합니다. 그게 매력이었어요. 흥미롭네.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100명 넘는 케이스를 정리했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계 남성과 결혼한 서구 여성도 많았어요. 프랑스 명문가 딸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고, 미국 상원의원 딸도 한국계 남성을 선택했더라고요. 남녀 모두구나. 이건 단순히 한국 여성의 매력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자체가 선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동료 연구원과 토론했습니다. 마크, 내 생각엔 한류 영향 아닐까? 한류? 응. K-팝, 드라마로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 상류층은 이미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아. 그럼 뭐가 있을까? 그걸 알아내야지. 저는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계 배우자를 둔 상류층 인사 직접 인터뷰. 둘째, 한국인의 특성 분석. 셋째, 역사 정문화적 배경 연구. 2년은 걸리겠네. 제니퍼 소장에게 제안했어요. 이걸 정식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어요.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시간도요.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해요. 이건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어요. 글로벌 엘리트의 배우자 선택 패턴 연구 한국인 선호 현상 분석. 길지만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첫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했어요. 뉴욕에 사는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화여대를 나온 한국 여성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데요?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첫 인터뷰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질문 목록을 작성했어요. 왜 한국인을 선택했습니까? 한국인의 어떤 점이 매력적입니까? 다른 국적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뭔가 큰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상층 0.1%가 조용히 선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밝혀낼 겁니다. 첫 인터뷰는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상자는 제임스 톰슨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3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였죠. 그의 아내 김수진 씨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맥킨지에서 일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만났어요. 랜들 박사님, 환영합니다.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제임스, 수진 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났어요. 같은 MBA 과정이었죠.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똑똑했어요. 케이스 스터디 토론할 때 항상 핵심을 정확히 짚더라고요. 그게 매력 포인트였나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공부 잘하는 동료였어요. 근데 함께 프로젝트 하면서 달라졌죠. 뭐가요? 일하는 방식이요. 완벽주의자면서도 협력을 잘해요.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기업 인수합병 케이스였죠. 수진이 팀장이었는데 모든 팀원의 강점을 파악해서 역할을 배분했어요. 결과는요? 학년 전체에서 1등 했어요. 교수님이 극찬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졸업 후에는요? 수지는 맥킨지 오퍼를 받았어요. 저는 골드만삭스로 갔고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갔습니까? 일하면서도 연락했어요. 그러다 3년 후 프러포즈했죠. 왜 그녀를 선택했습니까? 제임스가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하버드 동문도 많고 업계 여성들도 많았죠. 그런데요, 수진만큼 종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종합적으로요? 지능, 교육 수준, 일 능력, 가치관, 가정관리 능력.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능부터 말하죠. 수지는 IQ 테스트 결과가 상위 0.1%예요. 멘사 회원이기도 하고요. 놀랍네요. 교육 수준도 최고죠. 이화여대, 하버드 MBA. 두 곳 모두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일 능력은요? 맥킨지에서 3년 만에 매니저 됐어요. 보통 5년 걸리는데요. 제임스의 아내 수진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오히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 씨가 앉았습니다. 수진 씨, 한국 교육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 교육이 뭐가 특별합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그게 장단점이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생존 능력이 생겨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 힘이요. 구체적으로요? 저는 한국에서 수능을 봤어요. 엄청난 경쟁이었죠. 그 과정에서 집중력, 끈기, 시간 관리 능력을 배웠어요. 그게 하버드에서도 도움이 됐나요? 당연하죠. 하버드 공부가 힘들긴 했지만 한국 입시에 비하면 관리 가능했어요.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수지는 시험 기간에도 여유롭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밤새는데 수지는 계획적으로 공부했어요. 다음 인터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했습니다. 마이클 청이었어요. 테크 스타트업 CEO였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온 박지은 씨였어요. 지은 씨의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직업 안정성이요. 직업 안정성이요? 네. 지은은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 커리어였죠. 그게 왜 중요했습니까? 저는 스타트업 하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만큼은 안정적이길 바랐어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지은은 일을 정말 잘해요. 삼성에서 특허도 몇 개 냈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신입사원 교육만 6개월이에요. 그렇게 길어요? 네. 기술, 업무, 심지어 매너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 직장인들은 전문성이 높아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투자은행 임원을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연세대 출신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학습 능력이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요? 제 아내는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했어요. 지금은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죠. 빨리 배우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학습 방법을 알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죠.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외교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프랑스 와서 1년 만에 프랑스 법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가능해요? 보통은 3년 걸려요. 근데 제 아내는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어요. 대단하네요.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은 세계 최고예요. 저는 100명 넘게 인터뷰했습니다. 공통된 답이 나왔어요. 첫째, 학력 수준이 높다. 한국계 배우자들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등 해외 유학파도 많았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출신들이었죠. 둘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셋째, 직업 안정성이 높다. 대부분 전문직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컨설턴트, 교수 등. 넷째, 경제활동 성실성이 높다. 일단 시작한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했어요. 다섯째, 가정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일과 가정을 모두 완벽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계 배우자의 평균 학력 석사 이상 68%, 일반 인구 평균이 15%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이었어요. 평균 IQ 상위 10% 이상, 직업 안정성 85%가 전문직, 이혼율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 놀라운 숫자들이야. 제니퍼 소장에게 중간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첫 번째 결론이 나왔어요. 뭔데요? 세계 상류층이 한국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능, 학력, 직업 안정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인들은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상류층에게 배우자는 동반자예요. 사회적 지위를 함께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하죠. 한국인이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완벽하게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워요. 계속 조사하세요. 저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동에서 만난 왕족이 말했어요. 제 아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왕족 중에서도 의사 배우자를 둔 건 저뿐이에요. 남미 기업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카이스트 출신 엔지니어예요. 우리 회사 기술 고문이기도 하죠.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일을 잘하고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인 배우자 선호 현상의 첫 번째 원인 지능과 교육.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상류층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그들에게 배우자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가정을 경영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파트너다. 한국인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번째 조사 단계는 외교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로 갔어요. 외교관들은 세계 각국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직업이죠. 그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로버트 월슨을 만났어요. 랜들 박사, 무슨 일로 오셨죠? 한국인에 대한 외교계 평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왜 하필 한국인입니까? 세계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급증하고 있어서요.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알죠. 아십니까? 우리 부서에만 3명이 있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교관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국무부 전체로는 더 많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십 명은 될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왜 외교관들이 한국인을 선택한다고 보십니까? 로버트가 진지해졌어요. 신뢰 때문이에요. 신뢰요? 외교관은 민감한 정보를 다뤄요. 배우자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인이 신뢰할 만합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한국인들은 비밀을 잘 지켜요. 그리고 정직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동료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는 중동 지역 전문가예요. 아내가 한국인인데요. 계속하세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있을 때였어요. 민감한 협상을 하던 중이었죠. 아내에게도 말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내는 묻지 않았대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압박하지 않았죠. 그냥 옆에서 지지해줬대요. 감정 조절이 뛰어나네요. 맞아요. 그게 한국인의 강점이에요. 저는 다른 외교관들도 만났습니다. 유럽 담당 외교관 앤드류가 말했어요. 제 아내는 연세대 출신이에요. 외교관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어떤 면에서요? 외교관은 자주 이사 다녀요. 평균 3년마다 나라를 바꾸죠. 힘들겠네요. 대부분 배우자들이 힘들어해요.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하고 환경도 낯설고. 아내분은요?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요. 파리에서 2년 살았는데 프랑스어 마스터하고 현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적응력이 뛰어나군요.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특출해요.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동 담당 외교관 제니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 남자예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죠. 외교관 남편이네요? 아니요. 그는 국제기구에서 일해요. 유엔 산하 기관이죠.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글로벌 감각이요. 한국인들은 세계를 이해해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인들은 종종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달라요. 아시아, 유럽, 중동 모두를 균형 있게 봐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외교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해요. 제 남편은 제가 놓치는 부분을 짚어줘요. 저는 국무부 인사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에서 제공받았어요. 지난 20년간 외교관들의 배우자, 국적 통계였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1990년대 한국인 배우자 8명, 2000년대 23명, 2010년대 64명, 2020년 이후 89명. 기하급수적 증가네. 비율로 따지면 더 놀라웠어요.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 한국인 비율이 2000년대 3%에서 2020년대 15%로 뛰었습니다. 왜일까? 저는 은퇴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40년 경력의 외교관이었어요. 대사님, 한국인에 대한 외교계 평가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죠. 제가 본 나라가 100개국이 넘는데 한국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정직해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까? 유교 문화의 영향이죠. 신뢰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둘째는요, 감정 조절이 뛰어나요. 한국인들은 화가 나도 참아요.
외교에서 이건 엄청난 강점이죠. 구체적으로요? 제가 서울 대사로 있을 때예요. 협상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죠. 미국 측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측은요?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했죠.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합의가 됐어요. 셋째는요? 장기적 사고예요. 한국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브뤼셀 EU 본부에서 벨기에 외교관을 만났어요. 제 아내는 한국에서 외교관이었어요. 한국 외교관이요? 네, 한국 외교부에서 일했죠. 브뤼셀 주재원으로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외교관끼리 결혼했군요. 네.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요. 아내분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협상 능력이요. 제 아내는 협상 테이블에서 최고예요. 어떻게요? 상대방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윈윈 방안을 찾아내죠. 한국 외교관들의 특징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외교부는 협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요.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외교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준비성이 철저해요. 회의 전에 모든 자료를 다 읽어와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많은 외교관들이 대충 읽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달라요. 각주까지 다 읽어요. 런던에서 만난 영국 외교부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내부 평가가 있어요. 각국 외교관들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죠. 한국은요? 상위권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과 함께요. 왜 높습니까? 약속을 지키거든요. 한국 외교관들이 하겠다고 하면 정말 해요. 다른 나라는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외교계가 평가한 한국인의 특성. 첫째, 신뢰성. 정직하고 비밀을 지킨다. 둘째, 감정 조절. 화를 참고 차분하게 대응한다. 셋째, 적응력.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 넷째, 협상 능력. 윈윈 방안을 찾아낸다. 다섯째, 장기적 사고.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한다. 정치와 외교에서 필요한 모든 자질이네. 저는 왜 이런 특성이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요. 그 과정에서 외교력이 생존 수단이었죠. 그리고 유교 문화가 신뢰와 명예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만든 강점이구나. 제니퍼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발견입니다. 뭔가요? 외교계에서 한국인은 최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죠? 신뢰할 수 있고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배우자 선택과 무슨 관계죠? 외교관들은 배우자에게도 같은 걸 원해요. 신뢰, 감정 조절, 장기적 사고요. 한국인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인이 외교계에서 선호되는 이유. 결론을 썼습니다. 정치와 외교는 신뢰가 생명이다. 한국인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신뢰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외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됐다. 한국인은 최적의 외교 파트너이자 최적의 인생 파트너다. 세 번째 조사는 기업계였습니다. 글로벌 CEO들을 만나기 위해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첫 인터뷰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는 데이비드 마틴이었어요.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 CEO였죠. 그의 아내는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내분의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공감 능력이요. 공감 능력이요? 네. 제 아내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천재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사 운영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직원들과 갈등도 있었고요. 그때 아내분이요? 집에 돌아오면 제 표정만 봐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래서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죠.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엄청나게요.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답을 찾아요. 아내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경영에도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아내가 가끔 회사 행사에 와요. 그러면 직원들 분위기를 금방 파악해요. 어떻게요? 한 번은 아내가 말했어요. 마케팅팀이 힘들어 보인대요. 정말 그랬습니까? 확인해 보니 맞았어요. 팀장과 팀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아내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 말투, 자세를 봤대요. 한국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데 뛰어나요. 다음은 뉴욕이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CEO를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이화여대 출신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해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자주 열어요. 고객들을 초대하죠. 그때 아내분이요? 완벽한 호스트예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소외되는지 바로 알아차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끌어들이죠. 사교술이 뛰어나네요. 한국 문화가 조화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단 역학을 잘 이해해요. 런던에서 만난 영국 은행 CEO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잘해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 회사에 노조 문제가 있었어요. 경영진과 노조가 대립했죠. 아내분이 개입했습니까? 직접은 아니고 제게 조언했어요. 무슨 조언이었습니까? 양측 모두 체면을 살려주라고 했어요. 한국식으로는 명분을 주라는 거죠. 효과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노조에게 명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고 받아들여졌죠.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도움이 된 거네요. 정확해요. 서구식 윌로스 사고가 아니라 윈윈 사고죠. 저는 아시아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국적 기업 CEO를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연세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내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잘해요. 문화 간 의사소통이요? 우리 회사는 50개국에서 일해요. 문화가 다 다르죠. 아내분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시아 고객들 응대할 때 조언해줘요. 예를 들어 중국 고객은 체면을 중시한다. 일본 고객은 디테일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요. 한국인이라서 아시아 문화를 잘 아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한국 자체가 문화 융합에 익숙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잖아요. 유교 문화와 IT 문화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연해요. 저는 100명이 넘는 CEO를 인터뷰했습니다. 공통된 키워드가 나왔어요. 공감, 경청, 조화, 중재, 비언어적 소통. 모두 의사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인이 이런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했어요. 문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하버드 문화인류학과 교수였어요. 교수님,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관계 중심 문화예요. 관계 중심이요? 서구는 개인 중심이에요.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강조하죠. 한국은요? 우리, 관계, 조화를 강조해요.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죠. 그게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 기분을 항상 고려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건가요? 정확해요. 그리고 한국어 자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존댓말, 반말, 높임말이 복잡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언어가 복잡하다는 건 사회관계가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관계를 읽는 법을 배워요. 다시 CEO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CEO를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눈치가 빨라요. 눈치요? 한국어로 눈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그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비즈니스에서 눈치는 필수예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고객 미팅할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끝나고 피드백을 줘요. 무슨 피드백입니까? 저 고객은 가격에 민감해 보였다. 저 고객은 품질을 더 중시한다. 이런 식이죠. 어떻게 알아요? 표정, 말투, 반응 속도를 보고 판단하대요.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도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협상을 잘해요. 어떻게 해요? 한국식 협상은 달라요. 처음부터 최종안을 내지 않아요. 그럼요.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양보해요. 상대방도 체면을 살리면서요. 효과적입니까? 매우요. 서구식은 강압적이라 반발이 생겨요. 한국식은 부드러워서 합의가 쉬워요. 일본 기업 CEO의 증언도 흥미로웠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문화도 이해해요. 어떻게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 다 집단주의 문화고 체면을 중시하죠. 그래서요? 아내가 일본 고객들과 미팅할 때 통역 이상의 역할을 해요. 문화 번역을 하죠. 문화 번역이요? 일본 고객이 에둘러 말하면 진짜 의미를 설명해줘요. 일본 사람들은 직접 말 안 하잖아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CEO들이 평가한 한국인의 의사소통 특성. 첫째, 공감 능력. 상대방 감정을 읽는다. 둘째, 경청 능력.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셋째, 조화 추구. 갈등을 피하고 타협을 찾는다. 넷째, 비언어 소통. 표정, 말투, 자세를 읽는다. 다섯째, 문화 번역.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중재한다. 서구권에서 보기 어려운 능력들이네. 제니퍼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입니다. 뭔가요? 글로벌 CEO들은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주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공감, 경청, 조화 이런 능력들이요. 서구권에서는 드문 특성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글로벌 비즈니스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거잖아요. 한국인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흥미롭네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주목받는 이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구권 의사소통은 직접적이고 개인 중심이다. 한국식 의사소통은 간접적이고 관계 중심이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 한국인은 두 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문화 번역가다. 네 번째 조사는 가장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자녀 교육이었어요. 상류층에게 자녀는 단순히 아이가 아니에요. 가문의 미래이자 유산을 이어갈 존재죠. 저는 명문 사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달튼 스쿨이었어요. 연간 학비가 6만 달러가 넘는 곳이죠.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랜들 박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계 학부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 한국계 학부모들이요. 매우 인상적이죠. 어떤 면에서요?
자녀 교육에 대한 헌신이 남다릅니다. 구체적으로요?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학부모 면담도 매번 와요. 다른 학부모들은요? 바쁘다고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CEO나 임원 부모들은요. 한국계는요? 꼭 와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죠. 저는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국계 부모를 둔 학생들의 평균 GPA 3.8점, 전체 평균이 3.3점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이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도 높았어요. 한국계 학생 아이비리그 진학률 45%, 전체 평균 22%, 2배네. 저는 한국계 부모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은행 부사장과 그의 한국인 아내였어요. 아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균형이요. 균형이요? 네.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음악, 운동, 봉사활동도 시켜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저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뒀어요. 커리어를 포기한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맥킨지에서 일했어요. 승진도 빨랐죠. 그런데 그만두셨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은 지금이 중요해요. 한국 문화인가요? 그렇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어요. 다음은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테크 기업 CEO와 그의 한국인 아내를 만났어요.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둘 다 스탠퍼드 재학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아이 모두 스탠퍼드에 보냈습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관리했을 뿐이죠. 관리요? 매일 공부 계획을 세워요. 무엇을 언제 할지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스스로 해요. 다른 특별한 점은요? 독서를 많이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게 했죠. 교과서 외책이요? 네. 소설, 전기, 과학책 등 다양하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교육 철학은 장기 투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장 성적이 아니라 10년 후를 봐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죠. 런던에서 만난 영국 귀족 가문도 비슷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서울대 출신 한국 여성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500년 역사가 있어요. 전통이 중요하죠. 아내분이 적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잘 적응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전통을 중시해요. 어떻게요? 아이들에게 가문의 역사를 가르쳐요. 예절도 엄격하게 교육하고요. 한국 문화와 비슷한가요? 그렇죠. 한국도 유교 문화로 예절을 중시하잖아요. 저는 교육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하버드 교육학과 교수였어요. 교수님, 한국계 부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교육이 유일한 상승 수단이었어요. 그게 문화가 됐군요. 맞아요. 지금도 한국 부모들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장점은요? 자녀들이 높은 성취를 이뤄요. 학업뿐 아니라 예술, 운동에서도요. 단점은요?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 사는 한국 부모들은 균형을 잘 잡더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더 수집했습니다. 명문음악학교 줄리아드를 방문했어요. 한국계 학생 비율이 놀라웠습니다. 전체 학생의 18%가 한국계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0.6%인 걸 감안하면 30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입학처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악기를 일찍 시켜요. 3살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경우가 많죠. 꾸준히 하나요? 네. 중도 포기가 거의 없어요. 10년, 15년 꾸준히 배워요. 그래서 실력이 좋은 건가요? 맞아요. 음악은 시간 투자가 필수거든요. MIT에서 만난 입학사정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계 지원자들은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요. 어떤 면에서요? 학업, 과외활동, 봉사, 리더십 모두 균형 잡혀 있어요. 부모의 영향인가요? 분명히 그래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자녀 교육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계 부모를 둔 자녀들의 특징. 첫째, 학업 성취도가 높다. 평균 GPA 3.8점. 둘째,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 아이비리그 45%. 셋째, 예술적 성취가 뛰어나다. 음악학교 18%. 넷째, 다방면 능력을 갖췄다. 학업음악운동. 다섯째, 장기적 끈기를 가졌다. 10년 이상 한 가지를 지속. 놀라운 숫자들이야. 다시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기업인과 그의 한국인 아내를 만났어요. 아이가 셋인데 모두 명문대에 갔어요. 비결이 뭡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일관성이요.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지켰어요. 어떤 규칙입니까? 매일 독서 1시간, 악기 연습 1시간, 운동 1시간. 이건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요? 네. 아이들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 해요.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중동 왕족도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왕족 자녀 교육은 특별합니까? 당연하죠. 왕실 교육이 따로 있어요. 아내분이 적응했나요? 완벽하게요. 오히려 왕실 선생님들이 감탄해요. 왜요? 제 아내가 자녀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스케줄, 진도, 성과를 다 기록해요. 한국식이군요. 네. 한국 부모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하죠.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혼율이었어요. 한국계 배우자를 둔 상류층 가정의 이혼율 8%, 일반 상류층 가정 이혼율 23%, 3분의 1도 안 되네. 왜일까요? 교육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부부를 연결해요. 공동 목표가 생기니까요. 그게 이혼을 막나요? 네.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면 유대감이 강해져요. 제니퍼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4번째 발견입니다. 뭔가요? 한국계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성취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얼마나요? GPA 15% 높고 명문대 진학률은 2배예요. 놀랍네요. 그리고 이혼율은 3분의 1 수준이에요. 왜죠? 자녀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가 부부를 결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 교육에서 선호되는 이유. 결론을 썼습니다. 세계 상류층은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인은 교육에 대한 헌신, 체계적 관리 능력, 장기적 끈기를 가졌다. 그 결과 자녀들은 뛰어난 성취를 이룬다. 세계 상류층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최고의 교육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다. 5번째 조사는 가장 깊이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한국인이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역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였어요. 교수님,
한국인의 특성이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역사에서 왔어요. 한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죠. 구체적으로요? 한국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생존력이 생겼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걸 체득했죠. 적응력이요? 네. 한국인들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야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은요? 엄청나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지금은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죠.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인들의 근성 때문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다음은 문화 전문가였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은 뭡니까? 가족 중심 문화예요. 유교 문화인가요? 맞아요. 유교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현대에도 영향을 줍니까? 물론이죠. 한국인들은 여전히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이 모여요. 멀리 있어도 꼭 고향에 가죠. 서구권과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미국은 개인주의라 성인이 되면 독립해요. 한국은 평생 가족과 연결돼 있죠. 그게 배우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한국인 배우자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시댁, 친정 관계도 중시하고요. 저는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MIT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국민성에 미친 영향은요? 엄청나죠. 한국은 산업화를 30년 만에 이뤘어요. 보통은 얼마나 걸립니까? 유럽은 100년 걸렸어요. 일본도 50년이요. 왜 한국은 빨랐습니까? 국민들이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죠. 그게 문화가 됐나요? 네. 한국인들은 일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그게 경쟁력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죠.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2주간 머물며 문화를 체험했어요. 첫날 명동에 갔습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역동적이네.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했죠. 속도가 생활화됐구나. 다음 날 학원가에 갔습니다. 대치동이었어요. 한국 최대 교육 특구죠. 밤 10시인데도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이 시간에도 공부하네. 학원 관계자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어디서 옵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교육을 중시했어요. 과거 제도요? 맞아요. 공부해서 관리가 되는 게 유일한 신분 상승 방법이었죠. 지금도요? 지금도 비슷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성공의 지름길이니까요. 주말에 교회에 갔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예요. 예배 후 교인들과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헌신이요.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얼마나요?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어요. 새벽 5시부터요. 매일 참석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수십 년째요. 놀라운 끈기네요. 한국인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대기업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직원들이었어요. 한국 기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치열해요. 경쟁이 정말 심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최고가 돼야 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저는 한국 가정도 방문했습니다. 상류층 가정이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같이 먹습니까? 네, 가능하면 함께 먹어요. 가족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식사 후 아이들이 공부하러 방으로 갔어요. 부모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성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먼저죠. 인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절, 효도, 책임감을 가르쳐요. 이건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2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첫째, 역사가 만든 생존력. 5천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적응력을 키웠어요. 둘째, 전쟁이 만든 근성.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죠. 셋째, 유교가 만든 가족 중심 문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넷째, 산업화가 만든 근면성. 3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며 일에 대한 헌신을 체득했습니다. 다섯째, 교육 문화가 만든 학습력.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교육 중시 문화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쟁력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들은 국제적으로 희소했어요. 생존력, 근성, 가족 중심, 근면성, 학습력. 이 5가지를 모두 가진 민족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비교 연구를 했어요. 미국인의 강점 창의성, 도전 정신. 일본인의 강점 정밀성, 집단 협력. 중국인의 강점 사업 감각, 네트워크. 한국인의 강점 적응력, 근성, 균형감. 각 민족마다 다르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한국인의 특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화는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니까요. 제니퍼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5번째 발견입니다. 뭔가요? 한국인의 특성은 역사와 문화가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5천년 생존 역사, 전쟁 극복 경험, 유교 문화, 압축 산업화, 교육 전통. 이 모든 게 한국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특성들은 대체 불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됐으니까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세계 상류층이 한국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인의 경쟁력이 역사와 문화에서 온 이유.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5천년 역사, 70년 산업화, 수백 년 유교 전통이 만든 결과물이다. 이 특성들은 국제적으로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다. 세계 상류층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을 선택한다. 한국인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다. 수천 년 문화의 정수를 가진 파트너다. 2년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5개 대륙을 돌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검토했고 수백 시간의 녹취록을 분석했죠.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글로벌 엘리트의 배우자, 선택 패턴 연구, 한국인 선호 현상 분석. 최종 보고서 표지였습니다.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2년간 발견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다. 이 문장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인은 가정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강하게 만드는 파트너이다. 계속 썼습니다. 지난 2년간 나는 세계 최상층 300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이 한국인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답은 명확했다. 첫째, 지능과 교육 수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석사 이상, 학력 68%, IQ 상위 10% 이상, 명문대 출신 다수. 한국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한다. 둘째, 신뢰성과 감정 조절. 외교관들의 증언을 요약했어요. 정직하고 비밀을 지키며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정치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CEO들의 평가를 넣었습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넷째, 자녀 교육 능력. 통계를 제시했어요. 평균 GPA 15% 높음. 명문대 진학률 2배. 이혼율 3분의 1. 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가정은 안정적이다. 다섯째, 역사와 문화가 만든 경쟁력. 한국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5천년 생존 역사, 전쟁 극복, 압축 산업화, 유교 문화, 교육 전통.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을 만들었다. 이 특성들은 국제적으로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다.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 상류층이 한국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외모나 취향이 아니다. 기질, 교육, 책임감, 사고력이라는 본질적 가치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18년 78건에서 2023년 234건으로 3배 증가. 이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K-팝, 드라마, 영화로 한국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죠. 삼성, LG, 현대로 경제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한국인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한국인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이상적 파트너다. 적응력, 학습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 교육에 헌신한다.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특성은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만든 것이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니퍼 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2년 걸렸네요. 소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크, 이건 걸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정말요? 당연하죠. 이런 연구는 처음이에요. 보고서는 먼저 미국 주요 연구소에 배포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연구소, 외교협회 등.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연구원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연구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연구원도 연락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 연구에 인용해도 될까요?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컬처럴 스터디즈의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동료 학자들의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방법론이 탄탄합니다. 데이터가 설득력 있습니다. 결론이 명확합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실었어요.
세계 엘리트가 한국인을 선택하는 이유. 워싱턴 포스트도 다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선호 현상, 데이터로 입증되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스튜디오에 나가 설명했습니다. 랜들 박사님, 왜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모든 자질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글로벌 시대는 적응력, 학습력,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해요. 한국인은 이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다른 국적과 비교하면요. 각 민족마다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지능, 신뢰, 소통, 교육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이죠.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어요.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는구나. 자랑스럽다. 외국인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실제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 아닌가? 개인차를 무시하는 것 같다. 저는 이해했어요. 모든 한국인이 똑같지는 않죠. 개인차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였어요. 박사님 연구를 한국 홍보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1년 후 제 연구는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더 코리언 애드밴티지, Y 글로벌 일리츠 추즈 코리언 파트너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번역판도 나왔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에서 출판 기념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 대형 서점에서 진행됐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왔습니다. 랜들 박사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까요? 한 청중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만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하지 않나요? 겸손은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강연 후 사인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사갔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샀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젊은 여성도 왔어요. 저는 국제결혼 준비 중이에요. 이 책이 용기를 줬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연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니까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연구니까요. 그리고 한국인이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세계는 계속 변할 겁니다. 더 빠르게, 더 복잡하게요. 그 변화 속에서 필요한 건 적응력, 학습력, 소통 능력입니다. 한국인은 그 모든 걸 가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2년 경력 국제정치연구가가 2년간 전 세계를 돌며 발견한 진실이었죠. 왜 세계 최상층 0.1%가 한국인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가 데이터와 증언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석사 이상 68%, IQ 상위 10%, 명문대 진학률 2배, 이혼율 3분의 1. 숫자 뒤에는 5천년 역사와 문화가 만든 한국인의 본질적 가치가 있었어요. 지능, 신뢰, 소통, 교육, 근성. 이 모든 것이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월스트리트 CEO, 유럽 명문가, 중동 왕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선택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가치,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취향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